그래서 8페이지 블로그 구상하기 라는 부분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일단 우리가 블로그를 써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뭐 저번에 그냥 미백 에센스 했으니까 미백 에센스로 할게요. 미백 에센스라고 만약에 쳤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런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 광고가 이 키워드에 따라 금액이 다른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을 거고, 가격대 또한 한 번에 예를 들어 뭐 좀 중간 정도 그렇게 좀 쓸만하다는 게 막 4, 5천 원 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는 한 번에 한 7, 8천 원 나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 10번만 클릭해도 광고가 다 나가거든요. 한 10만원 채워놓으면은. 그래서 이 광고라는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져 있을 때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처음부터 광고로 다 띄우겠다라고 한다면 비용적으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테고, 여러분들이 그럼 미백 에센스를 쳤을 때 하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냥 광고 보고 여기서 사야지 이렇게 사시나요? 아니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하면서 내용을 보시기도 할 테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가? 이게 궁금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후기 같은 것도 찾아보게 되지 않던가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후기가 되게 좀 좋게 나온 것 같은 게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 진짜 좋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물론 블로그에 말고도 쇼핑몰에도 구매 후기를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좀 더 따져보고자 하시는 분은 블로그나 이런 데 후기를 더 찾아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광고를 눌러서 보고 내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컨텐츠를 채워주셔야 되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검색을 하는 쇼핑몰이다.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뤄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카페나 지식인은 블로그랑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과정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상품을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검색만으로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물론 거기서도 이제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송출이 되게끔 해주실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랑 인스타 정도는 좀 다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은 카페24는 죄송해요. 유튜브도 좀 다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동영상 편집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능하게 되신 분들은 유튜브에도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유튜브에 되게 다양한 내용들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뭐 다이소 뭐 꿀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내가 뭐 추천하는 화장품 뭐 예를 들어 베스트 5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내 상품을 그 사이에 살짝 껴놓는 거죠. 한 5개 중에 뭐 한 3개 정도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좀 알만한 그런 인지도가 좀 높은 브랜드를 뭐 1위, 뭐 2위 정도에 껴놓고 한 3위 정도의 내 상품을 살짝 껴놓으면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품을 파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꼭 제가 뭐 앰플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런데 뭐 삶의 질을 뭐 수직 상승시킬 아이템 뭐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거를 살짝 껴놔도 이 상품이 정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게 광고라는 부분에 좀 단어가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너무나도 많은 광고들을 많이 보시게 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입장으로는 내 상품을 빨리 샀으면 좋겠고 내 상품만 봤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맞지만, 실제 고객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내 상품을 많이 여기저기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 블로그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블로그에는요 전문 블로그와 잡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는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 로직에 따라서 점수 순위가 매겨지게 되며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도 오랫동안 상위에 노출이 될지 아니면 금방 내려올지가 결정이 돼요. 무언가 SNS를 한다면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내 상품을 홍보하겠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계속해서 내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또는 내 상품에 대한 어떤 홍보 콘텐츠들을 올리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블로그를 다룰 때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블로그를 내가 해서 홍보를 한다 그래도 내 자체가 내 상품을 홍보한다 그럴 때 고객들이 잘 믿어주지 않죠. 하지만 계속해서 상품이 쌓이다 보면 신뢰성이 생기면서 거기를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약장수 같은 거 살짝 가보면요. 아무도 없이 예를 들어 판매자만 내 상품 좋아요, 내 상품 사세요, 내 상품 획기적이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거기 이제 고객들이 웅성웅성 이거 정말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주위에 이제 잡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때 돼서는 저 상품 정말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네이버 블로그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총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족의 아이디까지 생각하면 만약 4인 가족 기준으로 12개의 아이디까지도 다룰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블로그나 카페에 홍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카페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이와 관련됐으면 이제 맘카페나 지역 어떤 카페 같은 데가 있을 거고 홍보라고 한다면 홍보하는 느낌이 나게끔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제품들이 뭐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대화 중에 살짝 나오는 정도 그렇게 녹여서 하셔야지 그나마 좀 잘 먹혀들 거고 광고 우리가 이런 회사예요 이런 걸 당연히 광고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옆집에 철수 엄마가 이 제품 써봤더니 좋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뭐 그런 정도의 가끔가끔의 홍보들이 꾸준히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또는 뭐 지식인 같은 데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블로그 할 때는요, 네. 그 이웃이 많아야 네. 그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웃 뭐, 많으면 좋죠. 뭐 네. 글 잘 써가지고 검색했는데 잘 걸리면 좋은 거. 뭘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걸까요? 조건 중에 하나도 이웃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 서로 이웃을 추가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하면서 서로 블로그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블로그를 키우는 게 그러면 이웃을 늘리는 게 오늘 1차 아니요. 이웃을 늘리는 것만이 1차 목표는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컨텐츠를 쌓아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1차 목표, 1차 부분이에요. 그러면 컨텐츠를 계속해서 뭐 꾸준히 매일 뭐 하루 1개 또는 빨리 키우고 싶은 분은 뭐 하루 3개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리고 올릴 때 너무 뭐 바로 올리지 마시고 약간은 시간 텀을 두고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희주 카페라든지 서로 이웃을 추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웃 추가하고 공감도 하고 댓글도 남기고 이런 것들 작업들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고정 뭐랄까요 페이지 뷰랑 그리고 체류 시간을 얻게 되죠. 그러면 네이버가 보았을 때 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계속 재방문도 하고 서로 이제 정보도 나누고 되게 활성화돼 있네 라고 생각하면 블로그의 지수도 조금씩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내 상품이 만약에 어느 날 이제 또 상위에 노출이 됐을 때 더욱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근력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 추가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기보다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긴 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컨텐츠를 꾸준히 계속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웃만 추가한다고 도움될 건 없어요. 그래서 먼저가 컨텐츠를 계속 쌓아주시는 거고 중간중간 이웃을 계속해서 늘리고 추가하고 소통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요. 저는 블로그를 한 두세 개 정도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그냥 기본적인 블로그는 내 사업을 소개하고자 하는 공식 블로그예요. 그리고 두 개, 뭐 또는 세 개 또는 더 많을 수도 있는 나머지 블로그들은 간단히 말하면 잡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후기나 이런 정보들을 담다가 내 사이트에 대한, 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살짝살짝 그냥 소개를 하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 요런 업체가 있는데 좋더라, 요런 정도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좀 더 많이 발전이 된 형태가 바로 체험단. 그래서 체험단 어떤 카페라든지 아니면 지인들에게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써보게끔 하고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다가 남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 지인들한테만 했을 때 양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인들 말고도 가끔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의 인플루언서까지는 못됐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상품을 써보게끔 하고 실제 그 상품에 대한 후기를 남기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운영 목적을 세우셨고, 그렇다면 이제 운영 목표를 세워주셔야겠죠. 최종적으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를 쓰실 때 블로그의 글을 읽을 사람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기 그 원하는 어떤 톤앤 매너를 좀 갖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데 초등학생 대상 상품이면은 초등학생 학부형들이 보았을 때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담아야겠죠. 그렇다면 그 블로그를 누가 봐줘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어려운 용어를 넣었을 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빼셔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블로그의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꾸준히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인지를 생각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업이라면은 뭐 꾸준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제가 맞기는 하겠죠. 그리고 블로그명, 제목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보게 되는 게 일단은 포스팅을 하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았을 때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제목도 보이지만 그보다도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블로그 이름이 뜨거든요. 그렇다면 블로그 이름 또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신경 안 쓰시고 올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 어때요? 모찌 패션, 뷰티, 그리고 라이프 로그라니까 패션과 뷰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는 그런 블로그겠구나. 이런 걸 살펴보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종민이 보는 세상, 이건 어때요? 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개인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제목 부분도, 블로그의 제목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의 카테고리, 목차를 구성도 잘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여기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일단 블로그를 기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패션 잡화, 뷰티 라이프, 뭐 뷰티 체험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들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잘 설정을 해서 내 블로그의 게시물을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를 처음 이제 세팅하는 작업부터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로그인 좀 해주세요. 저는 서브 블로그로 일단 들어갈게요. 선생님, 저도 블로그 하나 있는데 네. 그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블로그로 다시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드세요. 네이버 아이디를요? 네,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서 아이디를 만드시면 되는데, 다만 전화번호는 2번까지 인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화, 예를 들어 내 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전화로 하나 더 만드시면은 아마 아이디 3개까지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에다 하나밖에 안 들고 하나의 아이디를 또 타야 되는군요. 그쵸. 블로그는
네이버에서는 하나씩밖에 안 돼요. 아이디는 하나씩밖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티스토리나 이런 데는 지금 카카오톡으로 들어왔잖아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티스토리 만드신다라고 했을 때 티스토리는 하나의 아이디에 아마 5개까지인가 블로그를 만들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네이버 상에서는요, 검색을 했을 때 거의 네이버 블로그가 주로 뜨도록 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티스토리로 네이버에 띄우겠다. 그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구글에서는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저는 만드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티스토리도 만들어서 구글이나 다음 노출도 잘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이버부터. 네,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어차피 간단한 실습이기 때문에 뭐 내용에서는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로그인 하셨죠? 그러면 여기 블로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길 눌러서 맨 아래에 내 블로그 이 부분을 누르시면 본인의 블로그로 일단 들어가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블로그 들어가 주세요. 자, 블로그의 화면 구성 살펴보기인데요. 이 위쪽에는 블로그의 타이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타이틀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간판이에요. 그래서 이 간판 사이즈에 맞게 미리 캠퍼스에서 제작을 해서 넣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아예 스킨으로 깔겠다. 그럼 스킨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그런 간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쪽에 뜨는 이런 간판이 바로 타이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기본 스킨으로 덮어쓴 상태에선 지금 이 부분에 그냥 제 그 블로그에 이름 정도만 적혀 있네요. 그쵸? 자,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요, 얘가 프로필창, 얘가 카테고리, 뭐 요거는 이제 달력 위젯을 하나 꺼내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위쪽에 위젯들이 배치가 된 이유는 제 블로그의 경우는 이렇게 전체가 넓게 보이는 1단형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 따라서 2단형 또는 3단형 레이아웃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책에 있는 13페이지에 있는 건 2단형 레이아웃의 예제예요. 자, 그런 경우 한쪽에 이렇게 위젯들이 배치가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사이드바라고 해요. 그래서 뭐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옆에 배치가 되는 바가 바로 사이드바다. 여기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을 지금 쓰고 있긴 하네요.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아까 쳤던 게 200의 센스였으니까 뷰라는 영역에 블로그를 한번 제가 눌러서 한번 볼게요. 화장품 읽어주는 요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 일단 전체적으로 넓게 돼 있죠. 요거는 스캔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1단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양 옆에 무슨 바가 없기 때문에 제일 넓게 화면을 쓸 수 있는 레이아웃이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위젯은 아마 아래쪽으로 내려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 이종민이 보는 세상 얘네는 어떤가? 얘도 보니까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네요. 여기는 간단하게 타이틀을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걸 넣어놨는데 아마 자전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그럼 제스민의 예뻐지는 뷰티 이야기 여기는 어떤가 봤더니 여기도 역시 본인이 타이틀이 아니라 스킨을 넣어가지고 예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일리랑 메이크업, 코스메틱에 대해서 주로 올리겠다라는 느낌이 딱 나오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되게 고급적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역시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한번 가보죠. 밀양만. 여기는 카페네요. 카페 넘어가고 밤비의 뷰티 여기도 보면은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보시면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1단형 레이아웃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멋있게 꾸며서 놓을 수가 있고, 요거는 뭐냐면 위젯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넣은 건데요. 여길 누르면 이렇게 해당 그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카테고리로 넘어가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위쪽에는 채널을 연결해서 이렇게 뭐 본인의 그 구독창으로 연결했네요. 이런 창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딱 보셔도 그냥 이거 자체가 일종의 홈페이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서 실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런 디자인은 뭐 미리 캔버스나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걸 집어넣은 다음에 HTML로 위젯을 만들어서 연결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네요.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이죠. 그럼 얘네는 어떤가? 기억의 기록. 요런 데가 2단형 레이아웃이에요. 1단형과 달리 2단형은 일단은 한쪽으로 조금 쏠려서 이렇게 포스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단형에 비해서는 포스팅이 좁아지겠죠. 그렇게 나오고, 일단 2단형 같은 경우는 위쪽에 위젯을 넣을 수가 없어요. 위아래로 위젯 배치가 안 되고 옆으로만 위젯 배치가 되다 보니 요런 데다 위젯을 넣어가지고 꾸미는 것 정도가 가능합니다. 3단형 레이아웃은 거의 다 안 쓸 건데요. 여기 혹시 있으면은 보여드릴 텐데 2단형을 주로 쓰고 있죠. 1단형 아니면 2단형 정도 쓰고 있고, 3단형은 요 바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포스팅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되게 답답한 느낌도 나고, 양쪽으로 바가 있거나 옆으로 바가 있게 되면은 너무 정신이 사나워요. 그래서 저는 3단형 레이아웃은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게 사이드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인데 네. 블로그는 네. 네. 수익 창출 목적은 없고 그냥 단순히 온리 홍보 효과인 거예요? 아니죠. 수익 창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협찬인 경우 말고도 블로그로도 수익 창출 가능해요?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한 부분의 수익 창출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상품을 올린다라고 할 때 이렇게 붙어요. 이게 뭐냐면 애드 포스트라고 하거든요. 애드 포스트는 사람들이 클릭할 때마다 금액이 저희한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애드 포스트가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거죠? 광고주의 입장에선 광고지만 이게 이제 블로그 하시는 사람의 입장에선 수익원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네. 블로그 상에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블로그를 만든 지 3개월 이상 되는 블로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건으로 말하자면은 요거는 이제 만약에 신청월이 10월 23일, 오늘 만약 신청한다면 저번 달 거 9월 달의 실적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한 달간의 평균을 체크를 하는데, 평균 방문객 수가 예를 들어서 걔네가 정확하게 조건을 제시하진 않은데 일단 100명 이상씩은 계속 나오고, 그리고 페이지 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요렇게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된 블로그인지를 따져봐요. 그리고 승인이 나면은 그때 이렇게 광고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광고를 골라서 붙이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이렇게 광고를 지네가 여기 있는 포스팅을 보고 그와 관련된 보이는 광고들을 붙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상품에 대한 그런 구입 후기 소개였잖아요. 그 상품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얼마 줘요? 그거는 이제 클릭했을 때의 비용이다 보니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소개를 했고 그에 대해서 클릭했을 때 비용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저기는 네. 그 홍보글을 클릭을 하면은 저한테 얼마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거 블로그 주인이고 거기서 이제 여기 블로그에 이렇게 광고가 붙은 거잖아요.
클릭을 하면 그 클릭당 단가로 얼마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쉽게 그래도 연결할 수 있는 수익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그 조건만 되면은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죠? 수익원은? 여기에서만의 수익원이라고 하면 하나인 거고, 네, 블로그 그렇죠. 블로그 안에서만은.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제 좀 더 내가 많이 활동을 해서 인플루언서까지 신청을 했다. 그럴 때는 아마 이 수익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CPA라든지 이런 광고를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올려가지고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뭐 CPA 광고라고 한다면 그 업체의 광고를 우리가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해서 그 부분에 클릭해서 들어와서 뭐 상담 신청을 남기거나 하면은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단가 자체는 훨씬 크긴 하지만 일단 바로 클릭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상담 신청을 눌러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만약에 잘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쓰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수입원이 될 수는 있죠. 네. 물론 우리가 지금의 목표는 수입원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보다도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과정에서의 목표는 내 상품을 팔겠다의 목표지만요. 가능은 해요. 자, 그리고 포스트 영역이라는 거는 여기 그냥 우리 글 적은 이 영역 있죠?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입력되고 보이는 영역을 포스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카테고리는 블로그의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를 다루는 이런 블로그는 잡블로그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문성을 키운다면은 아까 그 뷰티 거기처럼 뷰티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그 블로그를 꾸민다면 그 부분에 전문성이 붙게 되고 그에 이제 관련된 광고가 매핑이 되거나 협찬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설명하는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냥 이런 잡블로그에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믿음직스럽긴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블로그 화면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번엔 14페이지 블로그 기본 정보 입력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존에 잘 입력해 두신 분들은 따로 고치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고쳐가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느 메뉴로 갈 거냐면 관리라는 메뉴로 갈 건데요. 책에서 나온 거는 프로필의 하단 부분의 관리예요. 근데 이게 위젯에 따라서 위쪽에 배치되기도 하고 아래쪽에 배치돼서 고르기 힘든 경우도 있다 보니 요게 똑같은 메뉴가 어디 있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 내 메뉴의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갈게요. 내 메뉴의 관리. 그러면 이렇게 기본 설정 메뉴로 들어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블로그 주소는 한 번에 한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만든 아이디는 블로그 만들 때 자체에서 블로그 주소를 적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블로그 주소를 못 바꾸고 예전에 우리가 만들어진 아이디 같은 경우는 블로그 주소가 기본적으로 내 그 아이디로 붙거든요. 그래서 요걸 변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포스팅 제목보다 위쪽에 뜨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블로그 성격을 알 수 있게끔 블로그명을 지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뷰티에 관련된 정보면 뭐 뷰티 정보, 뭐 뷰티, 뭐 엘리의 뭐 뷰티 정보, 아니면 엘리의 뭐 뷰티 앤 뭐 패션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되게 그냥 블로그명을 지어주시면 고객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 때, 아, 여기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겠구나, 이런 걸 대략 예상하고 들어올 수가 있죠. 별명은 댓글이나 답글을 남길 때, 또는 블로그 이유 추가할 때, 이럴 때 별명을 주로 쓰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블로그명의 어떤 느낌과 같이 그냥 별명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개글. 여기는 이제 블로그 프로필 영역에 반영되는 내용으로 여기에 이제 내용 적은 것이 기준이 돼서 소개글이 적혀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블로그의 주제 설정해 주시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등록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등록하실 때 사진은 가로 사진, 세로 사진 상관은 없긴 한데요. 나중에 모바일에서는 블로그 프로필이 동그랗게 정사각형으로 잘려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정사각형 이미지를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원으로 잘리니까.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1대1이 정사각형이에요. 사이즈는 161 넘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161이 제일 작은 썸네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냥 1000에 1000으로 넣는다. 당연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바꿨더니 카페에 또 그 그림이 바뀌었어요. 네, 이거 적용해 놓으셔서 바뀌는 거거든요. 싫으신 분, 내 블로그에만 이 그림을 적용하고 싶다. 그럼 이거 풀어주세요. 그런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PC 버전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모바일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 이미지가 뜬다라는 건데요. 모바일 블로그에서도 PC 블로그와 같은 스킨이나 타이틀이 나온다면 같은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도 스킨이나 아니면 타이틀과 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넣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사업자 확인. 요거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는 메뉴인데요. 위젯에서 따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위젯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네이버 톡톡 연결. 요거는 떠 있는 분도 있고 안 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객들이 블로그에서 문의글이 있을 때 바로 문의를 하게 연결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차피 일반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고객의 문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연결 안 함을 하시면 되고, 연결하실 분은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아예 이 메뉴가 안 뜨는 거는 네이버 톡톡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예요. 그럴 땐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들어가셔서 그 네이버 톡톡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검수를 받으시면은 그 다음날 검수가 통과되면서 이렇게 네이버 톡톡 연결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하고 상담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네이버 톡톡 연결까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고객하고 뭐 굳이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그냥 기본대로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세팅하실 시간 잠시 드릴게요. 지금 17분이니까 2분 정도만 세팅하실 시간 잠시 드려볼 테니까 블로그 명이나 별명, 소개글 등 바꾸실 것들 바꿔주시고 반드시 여기 확인까지 누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기본 설정에 있는 메뉴들 쭉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7분이니까 제가 한 19분 정도의 기본 설명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 주셔도 좋아요. 선생님, 마켓 가입이라고 있던데. 아, 네, 이거 있어요. 네. 이것도 가능은 하신데 사업자여야 가능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사업,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뭐 판매하거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마켓 가입이 가능하셔서 지금은 안 되세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네. 자, 대략적으로 그러면 만드시고 나서는 밑에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기본 설정에 프로필 정보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프로필 정보는 따로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비공개로 되어 있네요. 공개로 하실 거면 공개해도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비공개여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자, 이 기본 서체 설정,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서체는 블로그 포스팅의 서체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글을 적을 때 어떻게 적히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체들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서체를 고르시면 됩니다. 가독성이 좋은 서체는 나눔 보딩이나 바른 보딩, 나눔 스퀘어 또는 나눔 명조화 같은 것들이 서체가 되게 예쁘게 보이고요. 잠깐만, 원장님 먼저. 그래서 지금 기본 서체 설정 지금 보고 있고, 서체는 마음에 드는 서체 한번 골라보세요. 나중에 우리 포스팅 쓸 때 이 서체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자, 그 다음에 크기입니다. 크기는 아마 기본이 아마 15인가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저는 한 19나 24 정도를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본인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9 정도로
쓰고 있고요. 19 정도가 아까 보셨을 때 이 정도 크기예요. 이거 100%로 좀 맞춰서 보면은 이게 이제 100% 화면이잖아요. 예, 보면은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크기는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정도로 세팅을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상. 이게 이제 포스팅 적을 때 글자 색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상 고르시면 됩니다. 기본은 까만색으로 돼 있고 내가 아예 뭐 회색으로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까망이나 아니면 진한 회색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간은 줄간격이에요. 기본은 18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80도 나쁘진 않은데 좀만 더 뛰고 싶다 하면 190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정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요건 이제 정렬 방식이에요. 나는 글을 적을 때 왼쪽을 기준해서 적겠다면 왼쪽 정렬, 아니면 나는 가운데 정렬로 적고 싶어. 그럼 가운데 정렬로 눌러주시면 정렬 방식이 설정이 됩니다. 만약 세팅 다 하셨다면 확인 버튼까지 누르시면 이대로 이제 서체 설정이 완료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기본 서체 설정 얼른 해보시고요. 잘 되신 분은 사생활 보호랑 스팸 차단 그리고 이웃 관리 부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색상 글씨 색깔인 거죠? 네, 이게 이제 글씨 색깔이에요. 표도 있더라고 나보다. 네, 원래가 이게 짝대기인가로 네. 되어 있긴 한데 그게 아마 까만색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색깔을 원하시면은 여기서 고르셔도 돼요. 까만색으로 바꿨어. 까망으로 바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 사생활보호 블로그 초기화는요 거의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내 아이디가 뭐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엉뚱한 단어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블로그 자체를 내가 잘못 다뤄서 저품질이 됐어요. 그럼 블로그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초기화 시켜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문집계 보호 설정. 이거는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내가 이제 다른 블로그에 왔을 때 내 이름과 내 뭐 개인정보가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30대 여자잖아요. 그럼 30대 여자가 방문했다 정도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셔도 되고 그조차도 난 집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풀어도 돼요. 자, 콘텐츠 공유 설정. CCL은 기본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공유를 하게 해주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 거다 라고 했을 때 저작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작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퍼뜨리고자 하는 글은 저작권이 없이 배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CCL을 사용하거나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요. 자동 출처 사용 설정.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딴 데다 붙일 때 뒷부분에 출처 정보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우개로 지우면, 그러니까는 딜리트 눌러서 지우면 다 사라져요. 그래도 사용 안 하지는 마시고 혹시 또 가져가시는 분한테 그래도 내 출처 정보가 자동으로 남게끔 하겠다면 기본값이 사용이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 이건 아마 과정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냥 미백 SS 했으니까 그대로 칠게요. 아까 여기 있는 블로그 중에 어떤 글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도 이 상품 팔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 해야겠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나 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을 위해서는 사용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다 알려드렸죠? F12번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열리고 여기서 톱니바퀴를 눌러서 맨 아랫부분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함 체크하시면 드래그도 가능하고 그림도 오른쪽 눌러서 저장할 수 있어요. 다 저번에 우리 쇼핑몰 과정에 할 때 한 번은 설명을 했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못 맞게,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가져간 사람들은 다 가져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못 가져가는 사람들은 또 못 가져가고, 또 저걸 걸어 놓으면은 일단은 좀 더 글 복사를 방지하는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굳이 사용 안 함을 하실 분들은 그때는 이제 사용 안 함을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는 그냥 메뉴에 대해 설명을 드리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팸 차단 관리. 차단 설정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용자 블로그 아이디 기준에서 차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 글 차단이 있어서 스팸 필터에 의해서 차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차단된 글은 차단된 글 목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체험단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글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체험 신청을 하세요 라든지 그런 글들이 좀 주로 많이 오긴 합니다. 왜냐면 체험단 블로그나 카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일단은 뭐랄까 그 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력풀. 그래야 체험단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주를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이런 데들이 있어요 라는 걸 블로그에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체험단, 그러니까 후기 같은 걸 주로 남기는 블로그에다가는 이렇게 체험단 모집글들도 꽤 많이 들어와요. 자, 어쨌든 댓글 안 보길 원하는 저는 비밀글 쓰기만 허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관리에 내가 추가한 이웃 또는 나를 추가한 이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누군가가 서로 이웃을 신청해 놓은 것들이 보이죠? 만약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블로그로 넘어가 볼 수도 있고, 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뭐 서로 이웃으로 추가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추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희추? 요 추가 어떻게 오냐고요? 아니, 추가한 사람들 이걸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팅을 다시 하면. 추가한 사람 중에서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지우려면은 지울 수 있어요. 삭제 있으니까. 근데 뭐 그분하고 소통을 주로 하신다면 당연히 지울 필요는 없을 거고,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뭐 일단 이웃으로는 돼 있는데 활동을 안 하신다. 그러면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지우셔도 되고. 여기 보면 최근 글하고 이웃 추가일이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글이 이분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분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분이죠. 그럼 만약 이분을 선택해서 뭐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스팸 차단 관리까지 해서 이웃 추가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꾸미기 설정은 어딜 보시면 되냐면 저희 책에서는 19페이지 정도가 블로그 기본 디자인 설정하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킨은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스킨들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골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기본 스킨인 베이직이나 수평선을 제일 깔끔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스킨을 만들어서 달더라도 좀 깔끔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하얀색이 팽창색이다 보니까 더 넓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그냥 깔끔한 베이직을 가지고 위쪽에 이제 타이틀을 추가하거나 스킨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걸 선택하셔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선택하시고 나서는 레이아웃 설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하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꾸미기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설정은 바로 이 밑에 있는 이 메뉴인데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1단형 레이아웃, 2단형 레이아웃 또는 3단형 레이아웃 중에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는 거고요.
많이들 쓰는 레이아웃이 1단형 또는 2단형 정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장단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1단형은 옆으로 이렇게 넓게 화면을 쓸 수 있다 보니까 화면에 대한 내 포스팅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넓어질 수가 있고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고 위젯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만 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다가 내가 위젯을 직접 배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 같은 느낌의 블로그로 만들 때 그럴 때 쓸 수가 있다 보니 보통 1단형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2단형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쓰던 블로그 구조죠. 그러다 보니 2단형을 또 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쓰기도 합니다. 3단형은 포스트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레이아웃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옆에 레이아웃 설정에서는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근영역은 넓게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본 메뉴 국문 영문이 뭐냐면 예를 들어 블로그에 딱 들어왔을 때 제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거 열어보면은 여기 블로그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영어로 나오게 할 거냐 한글로 나오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당연히 한글이 저는 나와서 한글로 국문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사용 설정에 우리는 스킨까지 설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 높이나 조절하는 부분에서 조금 애를 먹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다루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타이틀을 작성해서 올리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메뉴 사용 설정은 타이틀 체크되어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카테고리도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젯 사용 설정에서는 위젯을 선택해서 직접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위젯들 있으시면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위젯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위젯 직접 등록이라고 해서 있죠. 물론 약간의 HTML이 필요한데요. 그런 HTML을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위젯을 만들어서 본인이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아까 사업자 정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거는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업자 정보 게재를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쇼핑몰 공식 페이지 같은 경우 사업자 정보를 만드셔야겠지만 공식 페이지가 아니라 저처럼 일상 리뷰를 담는다. 그럼 사업자 정보를 굳이 남기지 않으셔도 돼요. 남기게 된다면 에디트에다가 내용을 쭉 적을 테고 만약에 여기 체크를 하면 사업자 정보라는 란이 나오죠. 얘를 끌어다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는 형태로 두시면 됩니다. 자, 위젯의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가 되면서 옆에 보면 X자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삭제가 가능한 위젯이다 라는 뜻이고요. 얘를 끌어서 내가 놓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두면은 점선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놓으면은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는 레이아웃 위젯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신 후에 미리 보기 하시고 적용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고 보면은 아까 전에 설정한 대로 위젯이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밑에다가 위젯을 배치했고 이 밑에 이제 카테고리랑 그리고 RSS PD 검색란 이렇게를 넣었다 보니 지금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블로그 스킨하고 레이아웃 적용까지를 조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의 카테고리 작성하고 관리하는 메뉴는 조금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할게요. 지금 11시 35분이니까 11시 45분에 저희 카테고리 작성하고 관리하는 부분하고 타이틀 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카테고리를 설정하실 때는요. 카테고리 옆에 보시면 전체 보기 옆에 이렇게 에디트라는 회색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카테고리 설정할 수 있게 들어와져요. 근데 혹시 메뉴 버튼을 못 찾으신 분은 아까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찾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내 메뉴의 관리에 가보셨을 때 메뉴글 동영상 관리의 블로그가 바로 이 메뉴입니다. 페이지당 글이라는 거는 한 페이지에 몇 개의 포스팅이 보이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기본값이 5개인가요? 뭐 난 3개만 보이게 하겠다. 뭐 이거는 알아서 맞추시면 되고, 카테고리 관리 설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아마 이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들은 없을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카테고리는 이전에 이제 만든 거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다른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 잠시 제거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카테고리를 만든다 할 때는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메뉴를 선택해 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시판이라는 이름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데요. 23페이지에 3번에 있는 것처럼 저는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대로 여행을 떠나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엔터. 그럼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카테고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카테고리를 우리가 만들 때 만약에 요거의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 거라면 카테고리가 선택된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하는 경우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여행을 떠나요와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드실 때는 아까와 같이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선택해 놓은 채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건강을 지켜요. 카테고리 명은 다르게 지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책에 있는 대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라 23페이지 3번처럼 그대로 지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르게 설정하실 분은 다르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맛집을 찾아요. 그 다음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네 번째는 일상을 누려요.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류 뒤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드실 때 분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선을 넣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구분선을 넣을 마지막 카테고리 선택해 놓고 여기서 구분선 추가하면 선택되어 있는 카테고리 바로 밑에 구분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으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여기다가 저번에 배운 대로 이모지를 넣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윈도우와 세미콜론 누르면 이모지 들어가니까 혹시 조금 더 내가 알록달록 예쁘게 꾸미고 싶은 분은 이모지도 넣으셔도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요거 설정을 하시고 나서는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게 되고 위쪽에 내블록으로 눌러서 보게 되면 이렇게 카테고리 밑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카테고리를 생성했다면 이번엔 상단 메뉴에 한번 등록하는 거를 해볼게요. 상단 메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위쪽에 블로그랑 프롤로그 옆에 붙는 얘네들이 상단 메뉴예요. 근데 이게 보통 1단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아래다가 넣으면은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롤로그 상태에서는 아예 카테고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주로 쓰는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빼놓으면 선택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4개까지 상단 메뉴에 꺼낼 수 있다 보니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27페이지 상단 메뉴 설정하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내 메뉴의 관리에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첫 번째 있는 상단 메뉴 설정이 지금 이 메뉴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 4가지 선택 메뉴들을 꺼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일단 지워 놓을게요. 그리고 내가 앞쪽으로 꺼내고 싶은 이 카테고리 중에서 주요 카테고리 4개 정도까지를 선택해서 상단 메뉴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이렇게 누르고 선택, 이렇게 누르고 선택, 이렇게 누르고 선택. 이런 식으로 메뉴를 한번 꺼내 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세요. 저는 이게 지금 좀 전에 만든 그냥 신생 메뉴들이다 보니 이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로 꺼내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상위 카테고리를 넣으면 하위 카테고리가 다 따라와요? 그쵸? 상위 카테고리 안에 하위 카테고리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 내 블로그 가서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누르면 그 안에 카테고리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이쪽에 있는 상단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펼쳤을 때 이 카테고리를 누르면 얘네가 지금 저는 앨범 형태로 펼쳐지는데요. 나중에 이제 포스팅을 써 두신 분들의 경우 앨범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일상 이야기를 잠시 블로그형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내 블로그에서 만약에 일상 이야기라는 이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이렇게 하나의 포스팅이 펼쳐져서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이 카테고리 안에서 최신으로 썼던 포스팅부터 그냥 이렇게 펼쳐서 보이는 게 바로 블로그형 게시판이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앨범형으로 뜨게끔 하고 싶다면 아까 여기 이 카테고리의 모양을 앨범형으로 바꿔서 확인을 해두시면은 아까 똑같이 일상 이야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앨범형으로 펼쳐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장단점이 있다면 앨범형의 경우는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그 게시글 쓰신 거 있잖아요. 그 게시글 포스팅 쓰신 게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 보기가 되게 예뻐요. 그런데 일단 만약에 게시판의 내용이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앨범형으로 놨다. 그럼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게시글이 많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이런 일반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게시글들이 좀 많고 사람들이 고를 수 있게 할 땐 그때는 앨범형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바꾸는 건 요 에디트 눌러서 이걸 선택하고 여기서 앨범형이냐 블로그형이냐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상단 메뉴 설정에서 보시면 프롤로그랑 블로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블로그가 대표 메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몇몇 가지 그 블로그들 보면은 프롤로그로 열리는 경우도 본 적 있죠. 그거는 대표 메뉴를 프롤로그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프롤로그 관리로 가면은 프롤로그가 글 강조형과 이미지 강조형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미지 강조형으로 해서 첫 번째 메뉴는 일상 이야기가 한 3줄 또는 4줄 정도 나오게 하고 싶고, 두 번째 이 이미지 목록 부분에는 나는 냠냠 간식거리가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게 뭐 3줄 정도 나오게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서 놓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 강조형으로 프롤로그를 바꿔서 제가 내 블로그를 딱 들어가면 잠깐만요. 요거 안 바꿨네 아직.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들어온 사람이 한 번에 내 포스팅들을 쫙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프롤로그로 볼 때, 요게 이제 블로그로 볼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처음에 보일 때 어떻게 보이게 할지도 설정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잘 모르겠으면은 일단은 그냥 블로그로 일단 두시다가 나중에 프롤로그로 바꿀 때는 어느 정도 포스팅이 쌓였을 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 프롤로그로 두면은 진짜 뭐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쌓였을 때는 프롤로그가 되게 예쁘게도 보일 수 있고요.
나중에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블로그로 두시면 돼요. 자, 일단 상단 메뉴 설정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잠시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시면 나머지 부분 좀 더 소개한 후에 타이틀 설정하러 갈 거예요. 현재 질문 있나요? 아니면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글 배달입니다. 블로그 시 질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블로그에 질문이 한 개씩 배달이 와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들 막 할 때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건데, 개인적으로는 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 중지시켰어요. 요건 우리 책에서는 어디 있냐면 19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관리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서 블로그 질문의 배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글 관리에서는 댓글은 댓글만 모아보는 거. 그리고 태그는 내가 블로그에 쓴 태그들을 다 모아서 볼 때. 그리고 글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블로그의 글을 PDF로 만들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내가 에세이를 적은 게 있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책을 내겠다. 그러면은 PDF로 만들어서 가져온 글을 뭐 책으로 다시 재편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동영상 관리의 내 동영상은 내가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쓴 동영상들을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재생이 됐고 공감이 됐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살짝 질문 나왔던 플러그인 연동 관리의 애드포스트인데요. 애드포스트를 나중에는 여기서 신청을 하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 광고 위치를 모두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도 들어가고 끝에도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실제 이걸 가지고 애드포스트를 쓴다라고 한다면 만약 블로그 글을 자주자주 적고 이런 경우면 수익도 제법 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드포스트 수입 현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느 날은 되게 많이 찍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적게 찍기도 해요. 요 근래는 제가 한 달 넘게 블로그를 좀 관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서브 블로그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저조하긴 한데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된 블로그의 경우는 애드포스트 수익이 보통 한 달에 한 15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다루지 않는 서브 블로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커피값 한 5, 6천원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는 있기는 합니다. 자, 애드포스트 한번 설명드렸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웃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아는 지인이라고 할 때는 서로 간에 광고 같은 것도 눌러주기도 해요. 자,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애드포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블로그 글을 쓴 것은 내 블로그 통계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방문자가 얼마나 되고 조회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월별로 연별로 찾아서 볼 수가 있고 조회수나 순방문자 수 또는 방문 횟수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평균 사용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내 하나의 게시글을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즉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면 블로그의 글이 되게 좋은 글이라고 네이버에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 산정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은 고객들이 무엇이 궁금해서 들어왔나 이런 게 또 궁금하실 때 유입 분석을 보시면 제 블로그에 최근에 들어온 것들 보니까 미니 가습기 고장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죠? 다이소 제품이랑 네,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유입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들어왔나? 사이트도 어디서 유입이 돼서 들어왔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시간대 많이 들어왔는지나 어느 성별에서 많이 들어왔나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시면서 글만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내 블로그 통계를 보시면 조금 더 내가 분발해야겠다 또는
이만큼이나 많이 들어왔어? 이런 느낌들도 받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우리가 작성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좀 통계까지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블로그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소개를 했고, 이번에는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블로그 꾸미기입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 31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블로그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 프로필과 타이틀이죠. 그래서 프로필과 타이틀을 제작하는 게 이 파트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책에서는 포토스케이프 X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미리 캔버스를 알고 있죠?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열어볼게요. 자, 미리 캔버스를 열기 위해서 위쪽에 새 탭 하나 열고요. 네이버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로 들어오고 여기서 로그인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필 같은 경우는 1대1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그냥 1대1 사이즈에 맞게 늘려서 뭐 그냥 1000에 1000픽셀이면 1000에 1000픽셀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필 사이즈의 제일 작은 사이즈가 160에 160인데요. 이렇게 딱 맞추게 되면 되게 작거나 흐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좀 큰 사이즈로 한 1000에 1000이라든지 500에 500이라든지 큰 사이즈로 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미지를 넣으실 때 프로필 사진이 PC에서는 가로 세로가 길든 상관없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바일 버전에서는 어차피 동그랗게 정원으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프로필 사진을 활용하실 때는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넘겨서 저희는 프로필은 좀 넘어가고요. 우리 타이틀 만드는 거 할 거거든요. 36페이지. 프로필과 타이틀은 지금은 진짜 간단하게 만들 거고 나중에는 본인이 마음에 들게 꾸며서 만드시면 돼요. 자, 타이틀을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블로그 창에서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들어와 보세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들어오셨어요? 예, 세부 디자인 설정. 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스킨 배경이 있고 타이틀이 있어요. 물론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맞출 생각하면 스킨이 좀 더 넓고 이쁘게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요거 맞추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로 만들겠습니다. 타이틀 한번 눌러주세요. 네, 타이틀은 블로그 제목이 현재 표시로 되어 있는데 블로그 제목이 아까 저는 엘리아 일사님 요게 그냥 찍혀있는 글자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전 체크하면은 오히려 싫거든요. 그럼 표시를 풀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서 영역의 높이를 설정을 할 건데 우리가 디자인을 직접 등록할 거니까 사이즈를 좀 볼까요? 일단 디자인의 사이즈는 가로는 966픽셀로 만들 거예요. 세로는 몇으로 만들지는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600에 300으로 하겠다. 그럼 600에 300으로 맞추시면 되고 나는 600에 600에 300이다. 966에 300으로 하겠다. 그럼 960에 300으로 맞춰서 제작하시면 되고 나는 966에 한 600 정도 크게 하겠다 하면은 966에 600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디자인의 사이즈는 본인이 결정하시는데 일단은 영역의 높이는 50에서부터 600까지 가능하고요. 너비, 가로의 경우는 966으로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지금 연습이니까 가로는 966, 세로는 300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요 사이즈. 966에 300 사이즈. 자, 그럼 미리 캔버스로 다시 돌아가서 디자인을 만들러 가죠. 사이즈는 966에 세로는 300.
저는 300을 하지만 400 하실 분 400, 600 하실 분 600 마음대로 하세요. 픽셀인지 확인하셨으면 새 디자인 만들기 클릭. 자,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 새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리 캔버스야 우리가 많이 해봤던 영역이라 어려울 건 없죠. 자, 난 단순하게 하겠다. 이런 분은요, 이렇게 활용하시기도 해요. 배경을 그냥 단색으로 깔고 여기다 글씨를 적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깔끔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내가 다르게 꾸며서 여기다 사진을 넣고 글씨를 쓰는 형식으로 하겠다. 그것도 간단하니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진이나 업로드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겠죠? 사진을 검색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거실이라고 치면 거실에 관련된 사진들이 보일 테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 왕관 없는 사진으로 골라서 넣게 되면은 그 사진을 들어와지고 크기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었죠. 사이즈는 조금 넓게 해서 이렇게 배치할게요. 자, 디자인이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디자인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구도로 그냥 갈게요. 어쨌든 제가 그냥 하나 사진을 고른 거고요. 여기다 글씨 쓰고 싶어요. 그러면 텍스트에서 제목 텍스트 추가해서 쓰시면 되죠. 제 블로그 명이 그냥 엘리의 일상 리뷰라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적든 뭐 이런 식으로 적든 그거는 여러분들 맘이에요. 디자인은 알아서. 글씨 색깔은 저는 흰색으로 할 거니까 흰색 고르고 글씨체는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그냥 고를게요. 그리고 글씨를 적어보니까 여기 자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서 글자 조정에 자간과 행간을 좀 조절할 것 같아요. 적는 사람 맘이니까, 그죠? 한 줄로 적겠다 하면 다시 올리면 되고. 제 걸 뭐 따라하거나 할 것도 없어요. 제가 특별하게 효과를 줄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간단하게 글씨를 적었고요. 그냥 외곽선만 좀 줄까요? 너무 썰렁하면 좀 그러니까. 외곽선은 요거 색깔을 가져와서 뭐 두께를 좀 줘서 만들겠다. 이런 것도 괜찮죠?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그건 알아서. 자, 다 됐으면 다운받으시면 돼요. 진짜 간단하죠?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상세 페이지도 다 만들어 볼 정도니까. 아직 숙제는 제가 못 봤는데요. 오늘 제가 정리해서 숙제 그거 다 볼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못 내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까지 내주세요. 자,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하신 것은 여기 아까 타이틀 창에 파일 등록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화면을 켜놔서 적용이 안 보였죠? 적용 누르면 이렇게 지금 예쁘게 깔려져서 들어가질 거예요. 자, 어렵지 않... 자, 일단 스킨 배경이라는 거는 이 바깥쪽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네이버에 제공하는 스타일을 눌러보면 이 바깥쪽에 깔려지는 배경이 스킨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깔려지는 배경을 이렇게 네이버가 제공하는 배경으로 깔거나 아니면은 컬러로 그냥 깔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제작을 해서 깔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로는 최대는 3000픽셀까지 만들 수 있고요. 세로 같은 경우도 내 맘대로 만들 수는 있지만 너무 이걸 길게 만들게 되면은 그 부분이 덮어져서 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제작해서 넣을 때는 스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제작해서 넣을 때는 가로는 대충 2000픽셀 정도로 제작해서 넣고 있고요. 세로는 아까 얘가 최대로 크게 키우는 게 6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600에서 한 650 정도로 만약 스킨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은 그렇게 타이틀 같은 걸 조절했어도 예쁘게 배치가 될 거라서 그 정도로 넣는 거는 아마 무리 없이 넣으실 거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저희는 스킨은 안 했어요. 왜냐면 스킨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막 이게 스킨을 넣고 나서 보면은 막 글씨가 막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세팅하시고 맞추시는 게 조금 더 골치 아프실 수 있어서 일부러 스킨이 아닌 타이틀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난 그래도 스킨으로 깔아볼래 라고 하시는 분은 스킨 까시고 나서 제가 좀 맞춰드리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에서는 우리가 한번 넣어보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타이틀은 가로가 966, 세로는 600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제가 띄운 정도의 사이즈가 966에 300 정도의 사이즈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블로그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기 싫어서 저는 표시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네이버 메뉴예요. 네이버 메뉴는 여기 있는 이 표시가 네이버 메뉴예요. 제 블로그에서의 표시를 보니까 색깔이 흐려요. 그래서 안 이쁘죠. 그러면 여기서 색깔이 진하고 표시가 예쁘게 보이는 걸 고르시거나 디자인을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시면 돼요. 이 색깔은 요 밑에 폰트색, 내용색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색깔 말고 딴 색깔 하겠다. 그럼 여기 눌러서 색깔을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네이버 메뉴라면 이 밑에 있는 메뉴는 블로그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의 메뉴를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색깔은 기본색과 강조색이 있습니다. 기본색이 선택이 안 됐을 때 기본적으로 보이는 색깔이고 강조색이 선택이 된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가 선택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강조색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전체 박스는 전체 요 블로그 자체에 테두리를 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좁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자, 구성 박스는 카테고리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테고리의 디자인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놓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카테고리의 제목색 그리고 카테고리 요 내용 색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내용색이고 이쪽이 제목색. 뭐가 바뀌는지 보이죠? 자, 그룹 박스는 이 구성 요소들끼리 묶어주는 박스가 그룹 박스인데 만약에 스타일이나 컬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구성 요소를 묶어주는 박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 댓글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포스팅을 할 때 제목색은 뭘로 하고 내용색은 뭘로 하고 강조색은 뭘로 할지 스타일을 설정하는 메뉴예요. 그리고 프로필 여기는 이제 프로필 창의 디자인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색깔 바꿀 수 있고요. RSS 블로그 로고는 RSS 피들리를 쓰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될 건데요.
어찌됐건 필수사항이니까 넣기는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RSS 디자인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젯인데요.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잠깐만요. 아까 내 블로그에서 내 메뉴에 관리에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할 때요. 위젯을 하나도 안 켜놔서 그래요. 예를 들어 뭐 달력이나 뭐 지도나 뭐 이런 위젯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자꾸 블로그를 누르네.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요 위젯이 뜨거든요. 그러면 시계는 시계에 관련된 위젯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을 이렇게 넣겠다, 이렇게 넣겠다. 달력은 달력에 대한 디자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를 수가 있죠. 이렇게 넣는 게 위젯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쁘게 적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프롤로그 블로그가 여기 위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밑에 들어갔다든지, 반대로 밑에 들어가 있는 걸 예쁘게 위쪽으로 올리고 싶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을 설정하고자 하시는 분은 어디서 잡는 거냐면 내 메뉴의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에 아까 레이아웃 위젯 설정 있죠. 여기에서 위젯의 순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위에 타이틀이고 밑에 메뉴 형태가 있는 구조인데, 잠깐만요. 지금 다 안 떠서 메뉴가 이렇게 떴죠. 얘를 끌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메뉴가 위쪽으로 가는 거고, 얘를 끌어서 밑으로 내리면 메뉴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맞추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위쪽으로 올려봤고 위쪽에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인데 타이틀과 메뉴의 순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일단 세부 디자인 설정 메뉴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를 드려보았어요.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하고 한 3분 정도 연습해 보신 후엔 이따가는 챕터 5에 있는 블로그 글쓰기를 좀 나갈게요. 자, 일단 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를 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스팅은 블로그에다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포스트는 블로그에 쓴 글이 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에 글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문장은 너무 길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로 구성해서 써주시고, 한 문장은 보통은 서너 줄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내용마다 어떤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 너무 글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그림이 전혀 없는 책은 지루해서 금방 덮잖아요. 반면에 중간에 그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더 읽기가 편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마다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주시면 가독성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체류 시간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글쓰기 사이에 인용구를 넣어서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고 오타가 있다면 오타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블로그의 첫 번째 글을 입력해 볼 건데요. 글을 적을 때 내 메뉴에 글쓰기 들어가시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메뉴에 글쓰기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디터 창이 나오는데 어디랑 비슷해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있던 에디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에디터에다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50페이지 볼까요? 일단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글을 쓰는 절차를 볼 거라서 요 제목 있는데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커서가 생겼죠?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지금 가장 처음 글을 적을 거라서 50페이지 2번에 있는 글을 참고해서 적을게요.
저희가 라운지 라이프는 아니고 저는 엘리의 일상 리뷰니까 그 이름 적고 블로그 시작 이렇게 그냥 적을게요. 물론 어느 정도 블로그를 아시는 분은 그냥 바로 포스팅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글을 적었고 이제 내용을 적을 때는 이 밑에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 밑에를 클릭하시면 역시 커서가 생겼죠. 여기다가 건강과 함께 즐거운 쭉 적을게요. 라운지 라이프가 아니죠. 저희는 저는 다른 거죠. 멘트는 다르게 적으셔도 됩니다. 지금 어차피 연습용 예제로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적으셔도 돼요. 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글을 발행을 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녹색 버튼으로 발행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지금 50페이지 3번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카테고리를 눌러서 일상을 누려요 에다가 넣고 싶대요. 그럼 일상을 누려요를 선택하시고 그러고 다 되셨다면 아래쪽에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선택한 일상을 누려요라는 카테고리에 지금 이 포스팅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올려보았고요. 질문 있으신 분 잠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이제 수정란으로 잠시 갈게요. 자, 우리가 요거 글 적던 거 수정하는 데가 어딨냐면은 포스팅을 쓰고 나서 여기 옆에 보면 URL 복사, 통계 옆에 점점점 보이죠? 네. 이 점점점을 눌러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시거나 삭제하실 때는 요 메뉴에서 눌러서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디터 보러 들어갈 거라 그냥 수정하기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내 메뉴 글쓰기에서 들어가도 돼요. 자, 아까 전에 적은 글 그대로 보일 거고요. 이 아래쪽에다가 연습하려고요. 어차피 이거 연습용 글이니까. 자, 이 위쪽에 보시면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은 51페이지 1번에 표시되어 있죠. 사진이라고. 자, 이거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내 컴퓨터에 어디에서 이제 내가 저장해 놓은 사진을 선택해서 열기. 그래서 불러올 수가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 장씩 부를 수도 있지만 여러 장을 선택해서 부르는 것도 되고요. 이 그림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림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그림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창으로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크기라든지 자르기 회전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다든지 필터를 이용해서 보정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간단한 글을 적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요. 저는 지금 요거 고치진 않을 거니까 취소 누를게요. 요거 사진을 넣으면은 블로그 특징상 제일 처음에 넣은 사진이 대표 사진이 됩니다. 만 내가 사진을 여러 장을 넣었을 때 마음에 드는 사진이 끝에 있다면 마음에 드는 사진에서 클릭하셔서 대표를 누르시면은 그게 이제 대표 사진으로 바뀌어요. 구조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후에 볼게요. 자, 두 번째 SNS 사진입니다. SNS 사진은 네이버 박스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불러올 때 이용이 되는데요. 그냥은 안 되고 네이버 마이박스를 쓰시는 분도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얘네들도 인증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지 않은 메뉴예요. 넘어갈게요.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건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 추가는 최대 10개까지 가능하고 보통 15분까지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자, 동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 추가하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때 동영상을 넣었을 때 대표 이미지는 이 지금 네이버에서 체크해준 이미지 중에 고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만든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그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목 부분에 별표가 있으니까 반드시 채워야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제목 또는 정보를 적고 태그 적고 완료하면 실제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얘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어 달았어요. 나중에 올리는 거 어차피 할 거니까. 자, 네 번째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는 스티커를 삽입해서 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티커 모양들이 있고요.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메뉴들은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고 이런 표시가 없는 게 있죠. 이런 표시가 있는 거는 움직이는 스티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스티커를 넣을 때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고 이런 거는 움직이지 않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스티커는 우리가 포스트를 쓰시다가 너무 글과 사진만 넣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럴 때 이런 스티커라는 도구를 쓰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네요. 인용구입니다. 인용구는 강조하거나 항목을 구분할 때 쓰는 메뉴예요. 여러 가지 인용구 메뉴들이 있고 마음에 드는 인용구를 누른 후에 글을 쓰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분선도 여러 가지 구분선들이 있어서 내가 활용할 구분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해당 구분선의 정렬을 가운데 정렬 또는 오른쪽 정렬 등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장소라는 부분인데요. 이 장소는 지도에서 장소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컴퓨터 학원을 소개하는 어떤 페이지였다면은 저희 한일 컴퓨터 학원을 쳐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눌러서 추가를 하시고 그러고 잠깐만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지도가 들어가지게 돼요. 그래서 PC에서 이렇게 지도가 보인다면 모바일에서는 길 찾기를 하거나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을 해서 실제 여기로 찾아가는 길을 설정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지도 정보에 만약에 전화번호도 남겨놓았다면 찾아오면서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장소라는 거는 내가 진짜 장소를 집어넣을 때 쓰는 메뉴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링크인데요. 8번이죠.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삽입할 때 링크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주소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여기다 적어서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마 우리 책의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유튜브의 링크를 복사해서 넣는 용도로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파일. 파일은 내 컴퓨터나 마이박스의 파일을 삽입할 때 씁니다. 그렇지만 파일당 10메가 정도까지밖에 첨부가 안 되다 보니 큰 파일은 안 되고 간단한 문서 같은 것들은 올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 옆에 이 메뉴들은 많이 쓰진 않는 메뉴지만 한번 소개 드려보면은 요거는 일정을 등록해서 띄울 때 요거는 개발자분들이 소스코드를 작성한 거를 블로그에다 띄워서 보여주고 싶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식이니까 이제 수학 선생님이 주로 쓰겠죠.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서 주로 쓰는 툴들을 넣어 놓아서 작업하기 좀 편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요 근래 내돈내산이라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블로그에 리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들어가고 블로그 체험단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돈내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예약을 직접 했으면은 내가 거기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때 내돈내산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팝업 스토어에 예약했었던 것들 보이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대한 리뷰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인증을 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체험단 하시는 분들한테는 쓸 수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요 근래 나온 메뉴라서 그 정도로만. 그리고 글을 쓰실 때는 이 밑에가 이제 글씨에 대한 그 도구 상자로 바뀌고요. 그림을 선택했을 때 그림에 대한 도구 상자로 바뀌는 그런 메뉴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모먼트랑 글감 요거 마저 설명드리고 발행 버튼까지 얘기 드리면은 오늘 수업은 대략 끝날 것 같아요. 요 부분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 모먼트라는 거는 뭐냐면 모바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모먼트를 올리신 경우에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의 모먼트가 뭐냐를 말씀드리자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틱톡에 따라잡기 용도로 만든 거예요. 유튜브에도 쇼츠라는 게 있듯이 보시면은 짧은 동영상을 우리가 세로 방향 동영상을 띄워서 그거를 눌러서 뭐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블로그 같은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모먼트를 모바일에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쓰여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모먼트라는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글감은요. 책이나 영화 리뷰를 쓰실 때도 쓸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사진이 마땅히 없을 때도 글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꽃 그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장미 그림이 필요한데 나한테 장미 사진이 없으면 글감에다가 장미라고 적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무료 장미 사진을 찾아주고 해당 사진을 선택을 해서 고르면 됩니다. 여기 뭐 200원 적혀 있는 건 실제 개인이 올린 오즈큐 마켓의 사진들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즈큐 마켓에 내 사진을 올려가지고 내가 이제 찍은 풍경 사진이나 이런 거 올려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다운받으면 내가 그만큼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누르면 그럴싸하게 나와요. 출처 정보랑. 책은 책 리뷰 같은 거 할 때 검색해서 보시면 꽤 많이 나오고요. 영화나 TV, 공연 전시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로 아마 쓰실 게 쇼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파는 게 이런 식으로 쇼핑에서 검색을 해보면 내 상품들이 떠요. 그러면 해당 상품을 선택해서 넣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품에 대한 그런 포스팅을 하고 뭐 마지막쯤이나 중간쯤에 이렇게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눌러서 내 상품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쇼핑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중에서는 쇼핑 많이 쓸 것 같아요. 글감 중에서는. 그죠? 자,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사진을 넣을 때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들어가지는데요. 필요 없는 사진을 지우거나 대표 사진을 바꿀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템플릿. 이거는 이제 블로그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순서가 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 맛집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서론 인사말이 있을 거고 뭐 영업시간이나 뭐 인테리어, 뭐 분위기, 메뉴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내가 주로 쓰는 메뉴들이라면은 그런 내용을 내가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둘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글 쓸 때 그 순서대로 적으면 깔끔해 보이겠죠.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템플릿이고 부분 템플릿 같은 경우는 주변을 꾸미는 용도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주면은 그 해당 글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있는 이제 글씨들만 바꿔서 쓰시면 구조가 예쁘게 꾸며지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부분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추천 템플릿은 아예 템플릿들을 얘네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요. 만약 이걸 누른다고 해서 여기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창이 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템플릿을 할 때는 템플릿 먼저 고르고 여기다 글을 쓰는 거다 정도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연습하면서 글을 적었는데 이 글이 사람들한테 잘 보일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C 화면,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대략적인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맹신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모바일 쪽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기왕에 내 핸드폰에 모바일 블로그 열어서 이 포스팅이 지금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봤을 때 어색하지 않은지 뭐 구조가 예를 들어 뭐 얘가 뭐 알맛 개 이렇게 내려가서 실으면 여기서 엔터를 쳐서 내린다든지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뉴는 거의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요건 도움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메뉴의 단축키들이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메뉴가 되겠고, 다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제일 위쪽에 있는 녹색 발행 버튼을 누르게 돼요. 이때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주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댓글 공감은 다 체크가 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태그 적고 현재 발행하겠다 해서 발행하시면 실제 이게 바뀌어서 그때 이제 발행이 돼서 나와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에디터 3.0의 구조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52페이지, 5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 집에서 한 번씩 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54페이지 스텝 2에 있는 사진을 활용해서 글쓰기서부터 해서 블로그 파트를 다 끝낼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